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때 나오셔가지고 참 우리한테 많은 깨우침, 가르침 주시고 또 울림을 주셨잖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던데,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라도 뉴라이트가 뭔지 좀 제대로 알아봅시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뉴라이트는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뉴라이트란 말이 등장한 건 2004년입니다. 예. 2004년에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라는 제목을 걸고 연재를 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보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장명을 한 게 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 좋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뉴라이트라는 말이 이제 널리 쓰이게 됐는데요. 사실은 뉴라이트가 출범한 배경은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예.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 정권입니다. 그 보수 정권 시절에 놀랍게도 김일성과의 회담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합의가 됐죠. 합의됐죠. 근데 미양산에서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예.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가기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예.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심했다는 사실로부터 보수 세력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방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방공 가지고 안 되면은 보수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은 뭐가 될까? 그 고민 끝에 찾아낸 게 뉴라이트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동아일보가 2004년에 뉴라이트라는 말을 만들면서 뉴라이트의 핵심 단어로 두 가지를 지정합니다. 예. 새로운 보수의 핵심은 뭐냐? 하나는 자유주의, 하나는 시장경제. 사실은 통하는 거죠. 예. 또 그 배경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0년대 이후에 이른바 동구권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에 이겼다. 후쿠야마라는 일본 역사학자는 그걸 역사의 종말이라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통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열렸다. 앞으로는 자본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거기서 영향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이제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도 포함되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에 그러면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자유주의를 결합시켜서 하자. 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경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보수의 새로운 지표로 설정하자고 하면서 뉴라이트가 등장을 하는데, 동아일보가 그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뉴라이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친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는 몰랐어요. 동아일보가 뉴라이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그것에 국한해서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 핵심적인 일부는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지향을 친일로 표방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거 기획 연재를 할 때 네. 뉴라이트 무슨 모임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런 행사도 했습니까? 동아일보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적인 지향이 필요하다. 그걸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불과 한 2, 3년 뒤에 뉴라이트를 표방한 단체들이 이제 출범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뉴라이트 전국연합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때가 몇 년도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2006년. 2006년도. 2006년도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잘 아시다시피 과거사 청산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해방 이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자초된 친일 청산을 뒤늦게 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표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보수가 또 위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반공도 안 통하고 친일 청산을 통해서 보수의 뿌리인 친일파 청산이 정말 제대로 되면은 보수가 발디딜 곳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친일 청산 작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탄생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동아일보는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그 말소라고 보니까 삭제라고 합니까? 일장기를 지우는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민족 정론지라고 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이후에 또 뭐 친일 작업, 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인촌 김성수 선생도 친일 명단에 네. 오르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 반감으로 보수로 돌아서고 보수지가 되고 그러면서 뉴라이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배경을? 뭐 동아일보는 김성수의 서원 박탈, 그다음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을 했고요, 반대했고요.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그럼 뉴라이트의 지향에 전적으로 동의했느냐? 2006년 이후 뉴라이트의 지향에 전적으로 동의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2006년 이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뉴라이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뉴라이트를 지지하고 나섰고요. 최근에 이제 뉴라이트가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조선일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반일 얘기하냐? 친일이 뭐가 문제냐? 반일보다 친일이 오히려 낫다고 지금 조선일보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뉴라이트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건 조선일보, 그다음에 TV조선 이런 매체들이죠. 왜 그 매체들이 뉴라이트 쪽을 지지하고 그쪽에 서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 조선일보가 스스로 사주라고 생각하는, 원래 조선일보의 조선일보 만든 사람은 아닌데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를 인수한 방응모가 예. 사실은 김성수보다 더한 친일파였거든요. 그런데 방응모도 친일 명단에 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 더 노골적으로 친일 청산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뉴라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하고 그때 당시 시작됐을 때 뉴라이트는 같은 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뉴라이트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야말로 뉴라이트를 이념으로 받아들인 아주 철저하게 이념화된 뉴라이트, 아주 핵심 뉴라이트겠죠. 뭐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들자면은 뭐 안병직, 이영은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핵심적인 뉴라이트고요. 그 사람들은 뉴라이트를 그야말로 자기 신념으로 그냥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스스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이 된 김은석 씨 같은 경우에 난 뉴라이트라고 한 적 없다. 난 뉴라이트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는 말이나 쓴 글을 보면은 뉴라이트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기회주의적 뉴라이트라고 봅니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뉴라이트가 된 게 아니라 뉴라이트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뉴라이트 줄을 선 사람들. 예. 이게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는 진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 10%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이 뭐 임명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대다수는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냥 맞는 거야. 뉴라이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정권에서 하는 거니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뭣도 이제 내용도 모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다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해악적인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저 이제 최근에 궁금한 게 왜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지 참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본인들이 뉴라이트로 불리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뉴라이트가 어쨌거나 한국 사회의 다수 여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뉴라이트면서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뉴라이트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김태호 씨 같은 경우죠. 남들이 다 뉴라이트라고 지목하는데 예. 나는 뉴라이트에 잠깐 이름을 얹은 적은 있지만 그 다음에 뉴라이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인은 강변을 하는데
뭐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뉴라이트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을 적발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뉴라이트 구분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사이비 종교를 판단하는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입이다. 네.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뉴라이트다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광복회에서 이제 뉴라이트를 판명하는 9개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저는 뭐 그 가운데 상당수는 동일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복회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뉴라이트를 판별을 하니까 뭐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를 옹호하는 자, 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이제 뉴라이트라고 규정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뉴라이트는 단순히 친일과 식민 지배만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에 관해서도 하여튼 이상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민주화운동 폄훼합니다. 민주화운동이 한국 역사의 주류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민주화운동은 따지고 보면은 북한 추종 세력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순사건 폄훼하죠. 제주 4.3 폄훼하죠. 심지어는 광주 민주화운동도 폄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 폄훼하고 거꾸로 독재는 찬양하죠. 이승만 정권의 독재 찬양하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 찬양하고 전두환마저도 찬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것이 또한 뉴라이트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평화통일을 부정합니다. 그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아까 제가 이제 뉴라이트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뉴라이트는 우리 역사의 주체를 민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족을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깜짝 놀라셨죠? 제가 참 놀라는 게요. 지금까지 이제 저도 오늘 뉴라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냥 관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네.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족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평화 통일을 부정한다. 이것은 반헌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네요. 예. 틀린 거네요. 그래서 저는 그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른 용어로 불러야 된다고 예. 주장하는데요. 뉴라이트라는 말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듯하게 예. 됩니다. 그게 뭐 새롭다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새롭다는 것의 핵심이 친일을 그다음에 식민 지배를 독재를 긍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뉴라이트라고 부르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뉴라이트가 아니라 신친일파 또는 친일 매국 세력, 친일 극우 세력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죠. 그런데 반국가 세력을 저렇게 엉뚱한 데서 갖다 쓰니 이게 참 미칠 일 아닙니까? 그 친일을 주장하면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반일을 주장하면 반국가 세력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복회의 그 뉴라이트 정의 9가지를 소개를 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고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고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일제 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고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지겠다고 강변하고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 이렇게 9가지 기준인데 일단 이 기준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다 맞습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건 다 맞는데요. 그걸 좀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면은 일제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일제강점을 불법이라고 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몇 차례 판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제강점은 불법이었다고 규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한일 조약, 예. 한일 수교 협정에도 예. 이미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을사늑약을 비롯해서 강제병합 지역은 다 무효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제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뉴라이트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강변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뭔가 의도하는 바나 목적하는 바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미친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뭘 노리고 하는 걸까요? 그 뉴라이트 핵심 인물들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우리 역사를 암흑의 역사로 규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놔뒀으면은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비문명의 사회에서 계속 살았을 것이다. 근데 문명에 접할 기회를 만들어준 게 누구냐? 일본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문명화될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일제의 강점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에 고마워해야 된다. 우리에게 문명화의 계기, 그 문명화의 핵심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고 시장경제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 친일파는 그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선구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뉴라이트하고 지목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에서 공부했거나 일본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뭐 일단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옛날부터 좀 젊은 우리 청년들 국비로 유학시켜주고 또 생활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친미, 친일 이렇게 좀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김태효 차장도 그렇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호는 미국 유학생 출신인데 예. 대신에 이제 일본에서도 아주 우파로 유명한 낙가손의 전 총리를 기리는 낙가손의 상을 받았죠. 그럼 친미, 친일 다 가지고 있고. 친미 친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올드라이트, 뉴라이트 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올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친미 반공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친미보다는 또 오히려 친일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 친일 반공이죠. 친일하고 예. 반공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생각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서 그쪽으로 간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답하는 차원 이런 것도 하나 목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친일파들의 자손들인 경우에 이제 그런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역전시켜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친일파의 후손들 가운데 자신들의 선조가 한 짓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예. 대다수는 자신들의 선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앞서간 선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왜 우리가 청산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이라고 그럴까 제대로 매듭을 못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방 직후에는 그 친일 청산, 여기서 친일 청산이라는 건 인적 청산입니다.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국민적인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누구도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했네요. 예. 일부 친일파와 그 다음에 그 친일파와 정치적으로 손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했죠. 근데 대다수 국민은 친일 청산에 찬성했거든요. 예.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재헌헌법 만들면서 재헌헌법 부칙조항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까지 집어넣고 예. 그 헌법 부칙조항에 입각해서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출범하고 친일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그거를 좌초시켰죠. 이승만은 반일 아니었습니까? 이승만은 겉으로는 반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일파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승만 정권이 처음 출범할 때는 친일파도 중용을 하고요. 예. 동시에 독립운동가들도 끌어들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초기 내각을 보면은 친일파도 일부 있고 독립운동가도 일부 있고 혼재돼 있군요. 혼재돼 있었는데 이게 한 5, 6년 지나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이 확실하게 독립운동 세력과 단절을 하고 친일파와 손을 잡습니다. 아,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그룹이 거의 다 친일파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파가 일본 제국에 바친 충성심을 본인에게도 똑같이 바칠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친일파를 활용하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들이 그때 당시에도 득세를 했던 것은 항상 시류에 영합하고 네. 돈이 생기면 그쪽을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해바라기 근성이 결국은 이승만 눈에 들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영달을 꾀한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세력들은 이승만 뭐 독재하는데 불편하고 눈에 가시 같았을 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자기 잘 모른다. 그러면서 진보적 우파 정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저는 뭐 빈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 관해서 질문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을 거니까 뭐라고 답변을 할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진보적 우파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적 우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도 그러면 말장난이군요. 말장난이죠. 막 굳이 그 진보적 우파라는 진보적 우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파 가운데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죠. 일제강점기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파인데도 좌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목표는 독립을 이루는 거거든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파의 주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좌파가 주장하는 것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서 합작이 이루어진 거죠. 뭐 그런 분들을 굳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붙인 대로 하자면 그런 분들이 뭐 진보적 우파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진보적 우파라는 거는 아주 낯선 용어고요. 김태호 차장이 바로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를 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태호 차장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마 조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라고 답하는 게 정답입니다라고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뉴라이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한 것의 10분의 1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예, 모를 겁니다. 예.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1980년대 초에 읽은 책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거든요. 그 이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세상을 이해할 만한 독서를 그러니까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프리드만 책인가 그 얘기한 뒤로 과연 검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마신 술과 비교해 볼 것도 없죠. 책을 도대체 몇 권이나 읽었는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이 여름에 휴가 가면은 반드시 내가 이번 휴가에서 이런 책을 읽을 겁니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번에 휴가 가면서 이런 책을 챙겨 가셨습니다라고 보도자료 돌립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이하게 단 한 번도 휴가 가면서 내가 이런 책을 읽을 겁니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과 담을 쌓은
담을 쌓은 살면서 한 게 한 4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저서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전 대통령들은 다 저서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서가 없죠. 뭐 책을 안 보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사실은 신문도 보고 성찰이에요. 방송도 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뭐 국제 정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뉴라이트가 뭐예요? 라고 물을 정도면은 뉴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천박한 인식이죠. 그 뭐 하는 짓을 보거나 뭐 말하는 투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깊이가 얕고 인식이 천박하고 인격이 볼품없는지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적어도 뉴라이트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관장님을 불러서 제대로 공부는 안 하더라도 그쪽 사람이라도 불러서 야 뉴라이트가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 그러면 나는 뉴라이트네 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전 대통령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이렇게 뜨거운 한국 사회가 뜨겁게 됐으면 대통령실로 불러야죠. 김영석 관장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다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당신 뉴라이트 맞아? 확인을 해야죠. 그런 확인 절차도 안 하고 뭐 참분들한테 뉴라이트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난 뉴라이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 뉴라이트라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참 희한한 대통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임명했다고 그럽니다. 모르고. 그 자기 책임 아닙니까? 임명장을 누가 줍니까? 법무부 장관이 줍니까? 그리고 그 김영석 관장 임명 철하라 그랬더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 그 자기가 인사를 했으면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인사권만 있습니까?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논란이 되니까 뭐 나는 잘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냐 거기에서 뭐 1등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정말 살다 저도 이런 대통령을 처음 보는데 또 뭐 대통령은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은 이런 국민 처음 본다 그러겠죠. 지금 그러면 이런저런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쓰는 사람마다 다 그런 친일 행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생각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뉴라이트다 아니다를 떠나서 관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주의자라고 보십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성원들이 친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인적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혹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드러난 거는 김태호 차장. 예. 예. 김태호 차장 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어쨌거나 김태호 차장이 워낙 많이 전면에 드러나 있으니까 뭐 김태호 차장이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지고 가려고 하는 최종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김태호 차장의 김태호 차장의 예. 빗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호 차장의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안 된다. 흡수통일해야 된다. 흡수통일해서 자유주의를 북한 땅에 퍼뜨려야 된다. 어떻게 흡수통일하느냐? 필요하면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흡수통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얘기. 부정하는 거죠. 예. 근데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동시에 일본의 도움도 필요하다.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북한을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받으려면 결국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일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금 한 반쯤 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무력으로라도 침범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있을까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네.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1%가 될지 0.1%가 될지 모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이 중요한 거지 국민의 이익, 국민의 생명과 안중에 없는 거죠. 뉴라이트로 불리는 친일주의자들이 왜 위험한지 이제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뭐 날짜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 9월 6일이나 7일쯤 될 것 같습니다. 기시다가 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곧 떠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새로 취임하지도 않고 내일 모레 떠날 사람이 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데 혹시 관장님께서 짚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뭐 제 짐작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짐작이기도 한데요. 아마 기시다가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 기시다는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 해왔거든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사람들이 기시다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아베는 극우 정치인이라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기시다는 사실 그전에는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 아니어서 기시다는 극우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시다도 극우 정치인입니다. 예. 아베 못지않은. 아베 못지않은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했고요.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올해 일본 방위청 장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도 굉장히 그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확실한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확실한 답이면 독도 주락과제는 못해도 분쟁 지역으로라도 가자 뭐 이렇게 할까요? 그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미일 공동관리.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 미국도 끼어서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런 거 꺼내는 순간 끝이죠. 저는 바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요.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줄 것 안 줄 것 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강제징용 풀어줘, 뭐 후쿠시마 오염수 앞장서서 막아주고 홍보까지 해줘.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다 주기만 하고 오히려 이제 청구서를 들이밀어야 될 판인데 독도까지 또 우리한테 청구서를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니 도대체 뭐를 받아 처먹은 게 있길래 이런가 하고 상식적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예. 우리가 일본한테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청구서 보내지 않겠다. 아마 유일하게 보낼 청구서가 군사협력일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협력은 또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을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역대 한국 대통령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한일 군사동맹에 반대했거든요. 한일 군사동맹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와가지고 야 독도 우리 같이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그래도 관장님 덕택에 뉴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아사무사했는데 오늘 많이 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친일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려면 뉴라이트 저런 짓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역사 운동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은 국민을 이길 정권은 없다. 아무리 일부 뉴라이트가 발언을 해도 국민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뉴라이트가 하는 짓이 역겹더라도 끊임없이 뉴라이트가 벌이는 짓에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죠.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행동도 해야죠. 혹시 그런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추천할 만한 책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 많은 책이 나왔는데요. 역사 부정 세력에 대한 책들이 몇 권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연구자들은 조금 더,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예. 고급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인정하고 있는 역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부정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배, 독재 이를 미화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을 비판하는 책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역사 부정 세력 또는 뭐 역사 수정주의 이런 제목으로 검색하면은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뉴라이트 제대로 알자 이런 책 하나 관장님이 좀 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 10년 전에는 책이 꽤 많이 나왔는데 또 10년 사이에 뉴라이트가 워낙 또 이게 변색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논의까지 살펴보려면은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라이트 하는데 듣기가 뉴라이트지만 사실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 저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모시고 뉴라이트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요. 이제 8월 다 갔습니다. 이제 9월에는 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잘 맞이하도록 하지요. 예, 여러분 2부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과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어떤 모임입니까?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원자로 설계했던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제시하자. 그래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개선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지금 오염수 배출이 지금 어떻게 보면 7만 톤 예. 이상이 지금 7만 톤은 안 돼도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위협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건 또 계속 바다로 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경을 위협시키는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이유는 그거를 따로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5가지 옵션을 두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쿄 전력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다로 덤핑을 하자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으니까 까다롭게 보다가 어느 순간에 뭐 사고가 나서 또는 태풍이 불어서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물이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고 퉁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저만 갖고 있었나 했더니 엊그제 일본에서 오신 아주 평생 분자 생물학망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뭐 요즘에 하도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일본이 자기들 돈 아끼려고 바다에다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좀 막아보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놈의 정부는 그것을 뭐라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기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홍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야당이 또는 쓸데없는 단체에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 비용이 들었는데 그거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본 정부입니까? 원래부터 좀 적반하장 정권다운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엊그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도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걸 동의하는 걸 막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시민사회끼리는 그런 동질감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일본하고. 물론 요즘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그 정서가 일본 극우주의하고 결탁이 돼서 문제지만, 시민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같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건 한미일, 중국 뭐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당연히 오염수죠. 그런데 다만 지금 이진숙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굳이 처리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일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 실무자들이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프스로 처리를 하고 나서 나온 오염수하고 그냥 나온 오염수하고 이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프스를 처리했다 그래서 처리수라고 그러고, 오염수는 그래도 계속 오염수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프스를 처리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 개념으로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은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가 C14라는 핵종을 제거를 못 하거든요, 알프스 자체가. 그러면 오염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됐다는 개념을 좀 약화시키고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위장전술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쓰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한국 국민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알프스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그거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 가운데는 가장 앞서가 있는 기술은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을 이제 정화 담당을 해본 건 아닌데, 사실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기술도 이미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 이제 알프스는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러, 그러니까 이제 제거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제거했다 해도 뭐 50% 제거하면 다행이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탱크가 막 20개씩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한번 통과하면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 통과하고, 여러 가지 핵종들을 각 통마다 또 제거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제거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뭐 폭발이 나가지고 오염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이 그랬고, 거기에서 오염수를 이제 저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바다로 흘려 보낸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나서가지고 그거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수돗물 처먹고,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싶은 게요. 전문가 오셨으니까. 1년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1년 지나면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딱 가려지는 시기가 됩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시민사회든 전문가들이 마음 놓고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비겁한 얘기입니다. 조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도쿄전력이 그거를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3자 검토까지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3자 검증을 한다고 이제 IAEA가 들어가서 또 하거든요. 그 샘플 다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도 지금까지 제대로 공포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IAEA 보고서로 나와야 될 상황이지만, 그 실험실 간 비교 측정 결과만 지금까지 나와 있지, 실제 그것이 1년 동안 지나서 얼마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바다의 오염도 또 생물들의 오염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제시한 내용도 없고요. 1년 안에 그걸 또 내놓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1년 만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치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좀 이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런 결과를 내놓기도 어려운데 조사도 안 해보고 안전하다라고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생물들이 농축이 되고 체내 농축이 되고 그것들이 먹이사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영향으로 결국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해수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농수축산물까지 또는 가공식품까지 그것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것이 진짜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그 식품에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평가라는 건 조작을 해요. 일본이. 그래서 도쿄전력이 특히 하는 거는 워낙 또 거짓말 잘하는 걸로 국제사회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데라서 거기가 하는 거를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거기만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알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IAEA가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킨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그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접한 국가니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그냥 믿어라,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아까 C14이라고 하셨나요? 예, 탄소 동위원소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알프스도 처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중수도 처리를 못하고 C14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다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석을 해서 농도를 낮춰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6만 베크렐이 기준인데 1,500 베크렐까지 낮춰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는 것은.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그걸 봐야 되지, 뭐, 10개 해서 내보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방사선은 좀 다릅니다. 다른 독극물은 또 몰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게 드러나는 것까지는 대체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걸로 나옵니까? 시간이 그게 정량화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 예. 이산화탄소하고 물과 이제 햇빛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뭐 당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게 물에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삼중수소가 들어가서 당을 구성을 하게 되고 또 이걸 가수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이 되고 이것이 또 염색체로 들어가고 그러면 염색체가 세포가 이제 생산을 할 때 거기 안에 염색체 안에 삼중수소가 가서 박히거든요. 그게 오가닉 바운드 트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유기결합 삼중수소입니다.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염색체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일련의 먹이사슬 과정을 통해서 플랑크톤을 또 조그만한 물고기가 잡아먹고 개나 뭐가 됐든 잡아먹고 그것을 또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또 사람이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먹이사슬까지 쭉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OBT라는 그 삼중수소가 축적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축적이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 가오타 마사오루 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논문이 이미 80년대에 나와 있다. 한국에서 그걸 연구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니면 그걸 덮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건지 몰라도 이게 이미 국제사회의 논문으로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분 말씀 100% 신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기에 해산물 먹는 것도 두렵고 뭐 그렇게 자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좋아하는 것을 또 바로 끊기도 힘들거니와 또 우리 사람이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무감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봐라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수산물 소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삼는 것도 나는 참 놀랐거니와. 근데 실제로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 대표님 수산물 먹어도 됩니까? 저는 국산은 가능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역한 것이 작년에 5,100건을 검사를 해서 한 건도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조사를 하면 일본 식품들이 일단 8개현에 수입 금지가 된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나오거든요. 일본 농수축산물이 또 가공식품까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문제가 없냐. 이제 저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샘플링 그러니까 이제 시료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난수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그거 난수표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보다 실제 개수가 문제거든요. 얼마나 많이 샘플링해서 전체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통계학적인 의미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검사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5,000건을 작년에 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진짜 어떻게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오염수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처리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지금 그 처리한 지 1년이 됐는데 현재 이게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정확히 조사가 안 되고 있고 수산물 일본 것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조사해도 그것도 믿음지가 않고 지금 뭐 다 안개 속 아닙니까? 그게 안개 속인 이유가 원자력 안전 기술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걸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개가 안 돼요. 투명하게. 왜 안 합니까? 우리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물론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마다 뭘 숨기고 조작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측정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어떤 국민들한테 이걸 자료를 공개를 하고. 일본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일본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도쿄전력이 자기네들이 다 샘플링하고 삼자 검토도 자기네들이 맡겨서 그 결과에 대해서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쿄전력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삼자공들도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형식적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를 동의를 해주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이건 조금 영역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중국은 여전히 일본산 수입물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열어놓고 오히려 문제 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제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이제 뭐 어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를 2022년 대통령 되고 나서 총리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일본 가서도 만났을 때 그 맥주 예. 두 분이 마시면서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뒤에는 아주 제너럴스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정부가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일본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정말 궁금해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받긴 받았을까요? 그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뭘 받았을까요?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그 이제 저도 잘 모르죠. 예. 아니 뭘 받아야 정상이죠. 근데 제가 보면 국익 차원에서 받은 것보다는 아마 비즈니스 차원에서 뭔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국익 차원에서 받아야 그게 대통령이지 뭐 개인적으로 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본 오염수 대처하는 문제도 그렇고 뉴라이트 인사들 갖다 씹는 것도 그렇고 일본 문제 해법도 그렇고 완전히 이거는 지금 나라를 일본에 갖다가 넘기는 그런 형국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 정부가 친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친일로 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에서 밀실에서 두 분이 맥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기시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영수증 결제하지 못한 영수증 내밀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로 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고받고 하겠죠. 떠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할지도 궁금한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왜 떠나는 사람이 오느냐. 떠나는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오느냐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이상한데 예. 떠나기로 확정된 사람이 온다는 말이에요. 예. 그 정말 뭐하러 오는지 무슨 얘기를 할지도 참 궁금해요. 한국이 동의를 해서 결국 이제 사도섬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거 지금 다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보? 북한 자꾸 뭐 자극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부추기잖아요, 문제를. 안보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평화롭게 가야 되는데 참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안심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버림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지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거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럼 IAEA는 용역기관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IAEA와는 별도로 한국과 중국이 좀 별도로 독립적으로 자기 돈으로 일본 돈 말고요. 자체 비용으로 직접 들어가서 독립적인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신뢰를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
수산물, 농수산물, 축산물, 그 다음에 가공식품 전부 다 수입 금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면 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협조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1조 4천억, 1조 6천억 우리가 작년에 돈을 많이 썼다고 야당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야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일본에 때는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한국 야당에다가만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 괴담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자기네들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저 사람들 괴담 얘기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취해야 할 자세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일본 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그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염수 배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한미일 그 시민사회가 좀 그 공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소원 우리나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엊그제 만나서 이제 그 웹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서로 정보 교류 차원이 더 컸습니다. 어떤 논쟁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런 걸 통해서 공조를 하는 거죠. 시민사회가. 그렇게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까지 한미일 동맹을 가야 되느냐. 이건 오염수 동맹입니다. 오염수 동맹. 이거는 정상적인 동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동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쭤봤고요. 원전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대표님께서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원전이 그래도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점차 없어져야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깨끗한 자연에너지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그 자연을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돌이킬 수 없는 핵을 깨는 일입니다. 핵을 깨가지고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깨면 영원히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계속 환경을 지속적으로 침투를 해서 방사능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30% 그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뭐랄까요 개발지상주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 국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는 소비 진작이 아니라 원전이 값싸고 질 좋은 그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자 이 얘기가 아니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소비 효율을 진작시키는 측면으로 국가 역량을 좀 직결을 해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자연에너지는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고 그 사이에 원전은 스위칭하는 에너지로 과도기적인 에너지로 그 활용을 하되 잠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점진 축소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전 수명 연장이 뭐 10개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거의 불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신 기술 기준 제대로 적용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원안위가 그 안전 최신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는 건지 자기네들이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정의를 내려서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진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원전을 아는 분일수록 원자력의 위험, 무서움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원전 위험하다, 탈원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내놓지 않고 탈원전을 막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쪽으로 갔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더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가능한 원자력은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수명 연장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원전을 아주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 추세 그걸 보면 재생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은 거의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추세를 따르면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에너지 시장이 세계 시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그게 주도하는데 우리는 원전만 수출하겠다? 지금 뭐 체코 들어가서도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동안에 노력했던 비용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 정부 돈으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요. 지금 체코 원전 수주해놓고 막 이 정부가 난리를 치면서 막 하는 이유가 봐라 우리가 만약에 탈원전 해가지고 원자력 다 저기 하면 이렇게 수주해서 돈 벌었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난리를 쳤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체코 원전 수주를 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 뭐 이렇게 넘겨주지 못한다. 대표님 보시기에 이것은 웨스팅하우스가 뭐 하나 좀 얻어내보려고 하는 트집 잡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쪽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끝장을 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뽀찌 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소송 결과까지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 상거래 질서가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도 우리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 기술이다 해가지고 해외로 팔라 그러면 도입한 국가와 협의가 돼야죠.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이거 우리 기술이 하고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상거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어떤 상거래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마침 웨스팅하우스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체코 원전이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조라는데 그 돈도 전부 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오너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길 닦고 물 들어오는 도로 뭐 수로 이런 간접 비용 철탑도 지어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서 24조지 그게 우리나라에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수주를 해서 이거를 수행을 할 때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위험성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100% 손해라고 봅니다. 손해를 본다? 100%예요. 오. 100% 손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흑자를 볼 수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황주호 사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다음 프로젝트를 보고 거기서 프로핏을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어 캐처고 그 다음에 더블 컨테인먼트 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대한 냉각탑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설계들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상세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적자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웨스팅하우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익 차원에서는요, 웨스팅하우스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 예.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뭐 과대 포장돼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이 막 이러는데 복제 설계는 세계 최고인데 제가 원자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계하는 분들의 마인드나 시스템이나 어느 정도 수준화인지 아는데 예. 우리나라 최고 설계 기술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세 설계 단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뭔가 없는 걸 새로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복제해서 바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약한데 그걸 이런 대규모 설계 변경을 상세 설계까지 하다가 잘못된 사례가 MMI였습니다. 맨 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예. 계측 제어 시스템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을 신한울 125기에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근데 신한울 125기가 이 MMIS 문제 때문에 2017년에 사업 운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22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5년이라는 기간이 지연됐어요. 그런데 가동을 들어간 지 2번 벌써 정지됐습니다. 그게 MMIS 문제 때문인 거거든요. 자, MMIS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이것저것 유럽 안전 기준에 맞춰서 하려니까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했다라고 막 환호하고 그럴 때 이미 그 순간부터 저거 기뻐할 일이 아닌데 이런 걱정하셨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아예 수출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차라리 미국이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에 그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한국에 와가지고 협상을 진행을 하자 그랬어요. 예. 폴란드, 체코 이런데 이제 조금 나오니까 그래서 한국과 수직 계열화가 됐던 어떤 협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따오면 한국과 같이 협조해서 이거 들어가자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독자적으로 들어가 당신네 우리나라 경쟁 상대다. 이러니까 그러면 소송밖에 남은 게 없다 하고 완전히 화가 바짝 나가지고 돌아갔거든요. 왜? 자기네들 기술 전수했는데 제3국에 팔려면 미국 연방법에 적용돼서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은 원전 수출을 안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수출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대표님이 설계하신 원전은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이제 설계에 참여한 것이죠. 예, 사실 예. 제가 다 들어갑니다. 예, 뭐. 월성 2, 3, 4, 5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 3, 4, 5, 6. 예. 그 다음에 그 신한울, 울진이죠. 우리나라 원전 거의 다. 한울 3, 4, 5, 6. 그 다음에 차세대 원자로, 그러니까 신고리 3, 4. 예, 거기까지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에 거의 다 참여하셨는데 뭘 여쭤보려고 그런 거냐면 그러면 그때 설계 참여하셨을 때 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인용이 됐습니까? 한빛 3, 4, 5기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당시에는 C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아니고. 왜냐하면 C가 이제 그 후속 프로젝트가 없어서 이제 말라 죽게 됐거든요. 그때 한국은 기술 이전을 받겠다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 찾아가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는 기술 전수 안 해줘 하니까 C를 찾아가서 거기는 이제 다 망해가는 직전에서 구세주를 만난 거죠. 그래서 한국에 기술 전수를 해줬거든요. 그게 한빛 3, 4, 5기입니다. 예. 한빛 3, 4, 5기가 처음에 저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제 설계하고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20기 정도 수준의 그 원전을 지속 건설을 하면서 자신이 붙은 거죠. 계속 복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숙련도는 우리나라 또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쭉 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신한울 신고리 3, 4, 5기 그 UA 원전의 레퍼런스 플랜트가 됐는데 그때도 1000에서 1400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1400인 미국의 C에 원래 설계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했는데도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로는 계속 이제 C 거를 갖다가 처음 들어와서 C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기술 자문 계약. 그래서 지원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큰 무리가 따른다. 우리가 뭐 기술을 독자화했으니까 뭐 이제 뭐 문제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들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정권의 또 하나의 허구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주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영업사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이게 돈이 되는지 손해를 보는지 알고 팔아야지요. 돈이 되니까요.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개인적으로는 영업사원이니까 실적이 생기겠죠.
아니 그거 뭐 저 체코 원전 수주해가지고 오히려 손해 날 수도 있다는데 그거 손해가 난다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걱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죠. 예. 예. 한국이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 만나서 물론 걱정 많이 하는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습니다만 머릿속이 더 와글와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원자력이라든지 또 우리 오염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도 한번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하죠. 혹시 우리 국민들한테 좀 오늘 나오면은 들려줘야 되겠다 싶은 말씀 있으셨나요? 예, 한미일 공조위에서 오염수가 지금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동맹이다. 오염수 동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평화를 해치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걸 반대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미국이 대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는 못 나서더라도 시민들은 나서서 분명히 투표권을 갖고 주권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 되셨죠? 이렇게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계속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